윤 실장님, 게임은 끝났어요. 데리러 와요. 나의 세상은 한때 경기도 일산의 20평 남짓한 전세 아파트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 벽지는 값싼 아이보리색이었고 습기 때문에 구석엔 이미 희미한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다. 공기 중엔 늘 그가 벗어 던진 양말 냄새와 배달치킨 냄새가 뒤섞인 절망적인 향이 떠다녔다. 그리고 나, 홍혜인은 한때 그것이 사랑의 냄새라고 믿었다. 광화문이 평범한 무역회사에 다니며 월급이라곤 고작 250만 원이 전부인 남자, 박민혁. 나는 그를 위해 긴 머리를 잘랐고 내 모든 명품 드레스를 옷장 깊숙이 숨겼으며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부산에서 작은 횟집을 하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해외에 있는 오빠와 가끔 연락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믿었다. 아니, 그의 서글픈 자존심을 채워줄 그 각본을 믿고 싶어 했다. 나는 모든 대한민국 주부들이 그러하듯 부지런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새벽 6시, 그가 아직 꿈속에서 돼지처럼 코를 골고 있을 때 나는 일어나 가장 평범한 식재료로 그의 푸짐한 아침상과 점심 도시락을 쌌다. 가을이면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갔다.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그 맵고 거친 배추와 끈적한 양념에 손이 새빨갛게 부르트고 쓰라렸지만 그는 그저 다리를 꼬고 앉아 TV로 야구 중계나 보면서 평가할 뿐이었다. 올해 김치는 간이 좀 싱거운 것 같네. 추석은 내게 1년 중 가장 지옥 같은 날이었다. 나는 명절 사흘 전부터 시댁에 가서 무급장기 머슴처럼 일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산더미 같은 음식 재료를 내 앞에 쌓아놓고는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혜인아, 우리 집은 제사상에 올리는 전맛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란다. 내가 고생 좀 해라 그러면 나는 기름 연기 자욱한 부엌에서 10시간이 넘도록 서서 쉴 새 없이 냄비 안에 동태전, 애호박전, 동그랑땡을 뒤집었다. 장시간 서 있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잔뜩 멋을 부린 시누이들이 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며 내게 과일 좀 깎아와라 라며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박민혁은 마치 의기양양한 왕처럼 그들 사이에 앉아 아내가 벌어다준 현모양처라는 명성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내가 충분히 순종하고 한없이 비굴해지면 이기적이었던 내 진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심지어 그가 가끔 내비치는 짜증과 난폭함조차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그 지독한 자격지심으로 둘러싸인 마음을 녹여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임신 8개월, 내 몸은 둔하고 무거워졌다. 입덧이 다시 시작되어 온종일 정신이 몽롱했다. 그날 밤, 그는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늘 시끌벅적한 고깃집으로 갔다. 기름진 연기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나는 불편함을 애써 참으며 그가 구워서 내 접시 위로 던져준 이미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타버린 고기를 씹었다. 민혁 씨, 나 속이 좀 안 좋은데 우리 먼저 들어가면 안 될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눈을 부라리며 소주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야, 너 또 왜 그래? 나올 때마다 사람 짜증나게 할래? 애 가진 게 뭐 대수야? 여자들 다 애 가지거든? 내가 제일 유난이야.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렸고 내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간신히 식사를 마치자 그는 거들먹거리며 앞장서 걸었고 나는 무거운 배를 안고 힘겹게 그 뒤를 따랐다. 계산대 앞에서 그는 주머니에 양손을 꽂은 채 턱짓으로 내게 계산하라고 했다. 2만 원이었다. 나는 그에게 맞춰주기 위해 일부러 동대문에서 산 캔버스 가방에서 지갑을 허둥지둥 찾았다. 하지만 손이 부어오른 데다 마음까지 급해지니 지갑 지퍼가 걸려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다. 빨리 안 해. 뭘 꾸물거리고 있어? 그가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가게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였다. 뒤에 사람들 줄 선 거 안 보여? 진짜 쪽팔리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조급해질수록 손가락은 더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마침내 지퍼를 열고 지폐를 꺼내 점원에게 건네는 그 순간 아마도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고작 1초 늦었을 뿐인 그 순간 그가 예고도 없이 돌아서더니 딱딱한 구두를 신은 발로 내 배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시발. 뱃속에 있는 그 애새끼랑 같이 썩 꺼져버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늘어지는 듯 했다. 나는 그 거대한 힘이 한껏 부풀어 오른 내 배를 강타하는 것을, 날카로운 격통이 순식간에 온몸을 관통하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뒤통수를 차가운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계산대 아주머니는 새된 소리를 질렀다. 바닥에 누운 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분노로 일그러진 박민혁의 얼굴과 쉴 새 없이 저주를 퍼붓는 그의 입모양만 보일 뿐이었다. 뱃속의 아이가, 내 아기가 위험을 감지한 듯 내 안에서 공포에 질려 한 번 꿈틀거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걷어차였을 때보다 더 깊은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안 돼. 내 아기. 어머나. 빨리 구급차 불러요. 저 여자 피 흘려요. 낯선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피는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내 체온과 함께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내 마지막 의식은 일말의 후회도 없이 심지어 희미한 쾌감마저 서려있는 박민혁의 그 눈동자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는 완벽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새하얀 천장이 눈을 시리게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만져보았다. 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온전하게 솟아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내가 깨어난 것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산모님, 깨어나셨어요. 복부에 가벼운 타박상이 있지만 다행히 아기는 무사해요. 태동도 안정적이고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아기는 무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이 탁 풀리며 눈물이 예고 없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해서도 슬퍼서도 아니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내 아이, 나의 유일한 가족. 내 아이는 아직 내 몸 안에서 무사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티슈를 건넸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어떻게 임신한 아내한테 그렇게 심한 폭력을? 저희가 경찰에 신고해서 조금 있다 경찰이 와서 진술받을 거예요. 남편. 그 단어가 바늘처럼 심장을 후벼 팠다. 나를 걷어찰 때의 그의 얼굴, 내 새끼랑 같이 꺼져 나던 저주가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를 위해 내 성이 상징하는 모든 영광을 버렸고 내 자존심과 존엄을 버렸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이까지 해치려 한 것이다. 나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눈빛을 보았다. 한때 사랑에 대한 순진한 동경과 어리석은 집착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엔 나조차 낯선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왜 남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을까? 나는 평범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길들일 수 없는 은혜를 모르는 짐승을 방치하고 있었을 뿐이다. 게임. 그래, 이건 그저 상속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내가 연출한 지루한 게임일 뿐이었다. 이제 게임은 끝내야지.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 가득한 내 남편으로부터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무시했다. 어디서 죽었냐? 적당히 하고 기어들어와 따위의 쓰레기 같은 문자들. 나는 화면을 밀어 거의 3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눌렀다. 전화는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윤 실장님,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저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 상태를 확인하는 듯 했다. 게임은 끝났어요. 내가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데리러 와요. 네, 아가씨.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윤 실장님은 불필요한 질문 하나 없이 언제나처럼 가장 믿음직한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나를 따뜻하게 했던 저 수많은 불빛들이 지금은 차가운 감옥처럼 보였다. 박민혁, 내가 그 발길질로 끊어낸 건 우리 사이의 그 우스꽝스러운 정분만이 아니야. 내가 걷어찬 건 내 평생에 단 한 번뿐이었을 천국에 닿을 수 있는 기회야. 잘 가, 나의 어리석었던 사랑. 잘 가, 나의 비굴했던 과거. 홍혜인, 지옥에서 돌아왔다. 박민혁은 다음 날 지독한 숙취와 두통 속에서 잠을 깼다. 그는 습관적으로 소리쳤다. 야, 홍혜인, 해장국 좀 끓여와. 텅 빈 아파트의 공허한 메아리만이 그에게 돌아왔다.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차갑게 식은 가스레인지 위엔 온기 하나 없었다. 그제야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 빌어먹을 여자가 감히 자기한테 성질을 부려? 그는 헛웃음을 치며 생각했다. 가봤자 어디로 가겠어? 부모도 없고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실컷 성질 부리다 보면 결국 주인에게 혼난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돌아와 용서를 빌겠지. 그는 이미 익숙했다. 그가 화를 낼 때마다 그녀는 늘 먼저 울고 사과하고 그 후엔 배로 비위를 맞춰왔으니까. 그는 휴대폰을 들어 한바탕 욕을 더 퍼부어주려 했지만 배터리가 나간 것을 발견했다. 충전기에 꽂아두고 씻고 나온 그는 옷장에서 가장 비싼 양복을 꺼내 입었다. 작년 생일에 혜인이 사준 것이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거울 속의 남자는 잘생기고 성공했으며 전도유망한 신생 IT 기업의 대표였다. 박민혁은 자수성가한 인물의 표본이었다. 홍혜인 따위는 그의 성공 가도에 놓인 있으나 마나 한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는 여유롭게 아파트를 나섰다. 일단 회사에 들렀다가 그 말 안 듣는 여자를 잡으러 그가 상상하는 부산의 장모님 가게에나 가볼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나는 파리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 앉아 있었다. 윤 실장님이 모든 수속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다. 나는 편안한 실크 원피스로 갈아입었고 약 덕분에 복부의 통증도 가라앉아 있었다. 승무원이 내게 따뜻한 물 한 잔과 정갈한 산모용 영양식을 가져다 주었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며 모든 것이 나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 이것이 나의 세계였다. 아가씨,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윤 실장님이 내 맞은편에 앉아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몇 개의 문서가 떠 있었다. 박민혁 씨와 연결된 아가씨 명의의 모든 가족 카드는 오늘 새벽 3시 5분을 기점으로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가씨를 통해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지시하신 대로 비너스 글로벌 벤처 캐피탈을 통해 박민혁 씨의 넥스트젠 테크놀로지에 투입된 자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해당 자금이 그 회사의 유일한 운영 자본이었기 때문에 24시간 내로 파산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했어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넥스트젠 테크놀로지. 박민혁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스스로를 청년 창업의 신화라 칭하게 만든 그 자본은 사실 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윤 실장님을 시켜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다. 나는 해외 투자 회사를 통해 젠젤 투자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자금을 대주었고 그 돈으로 그는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를 빌리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듯한 가짜 현실을 살았다. 그의 소위 비즈니스 파트너와 프로젝트들은 모두 내가 돈으로 고용한 배우와 시나리오였다. 나는 그가 하늘이 낸 인재이자 비즈니스 천재라고 믿게 만들었다. 내가 그를 높이 올려준 만큼 이제 처참하게 추락시켜 줄 차례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가씨 윤 실장님이 말을 이었다. 박민혁 씨의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성공한 대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아가씨가 준 돈의 거의 전부를 명품 구매, 외제차 리스, 고급 유흥업소 출입에 탕진했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회수하기 직전 그의 개인 은행 계좌 잔액은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내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해요. 분부만 내리십시오, 아가씨. 제 명의로 그 사람 계좌에서 10,000원을 이체해 주세요. 윤 실장님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내 의도를 파악하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네, 아가씨.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창밖을 보니 서울은 이미 작은 흰 점으로 변해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박민혁, 부디 남은 10원으로 내 더러운 영혼에 붙일 반창고라도 살 수 있기를. 박민혁은 회사 건물 아래 편의점으로 들어가 습관처럼 에세 담배 한 갑과 아이스커피 한 캔을 집었다. 총 6,500원입니다. 점원이 말했다. 그는 폼을 잡으며 지갑을 꺼내 평소 모든 생활비를 결제하던 신용카드 홍해인의 가족카드를 내밀었다. 삑 카드 단말기에서 짧은 알림음이 났다. 점원이 화면을 한번 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 이 카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카드로 하시겠어요? 박민혁은 자존심이 상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긁어봐요. 삑, 여전히 같은 소리였다. 점원이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결제 거부된 카드입니다. 박민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한도가 부족할 리 없었다. 지난주에도 이 카드로 회사 여직원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는데 그는 화를 억누르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해요. 네. 삑 이번엔 더 긴 소리가 났다. 화면에는 잔액 부족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이번에야말로 박민혁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잔액 부족. 어떻게? 비록 씀씀이가 해펐지만 회사에서 매달 수익이 들어왔고 그의 계좌에는 적어도 몇천만 원은 있어야 했다. 손님, 점원의 눈빛에 이미 경멸의 기색이 어렸다. 뒤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마치 뺨을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카드를 거두고 담배와 커피를 계산대에 던지며 소리쳤다. 안 사요. 그리고는 늑대처럼 편의점을 뛰쳐나왔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이며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길고 짜증나는 ARS 안내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감정 없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혁 고객님, 안녕하세요. 조회 결과 고객님 명의의 신용카드는 카드번호 XXXX의 가족카드로 주카드 소지자께서 금일 새벽 3시부로 해당 카드 연동 서비스를 해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해지가 무슨 소리야? 박민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고객님. 주카드 소지자는 언제든 가족카드를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내 체크카드는? 왜 잔액이 부족한 건데? 그는 거의 고함을 질렀다. 조회 결과 고객님 계좌는 금일 오전 9시 15분에 1만 원의 출금 기록이 있으며 현재 계좌 잔액은 10원입니다. 10원. 박민혁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아라비아 숫자 10을 본 순간 그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홍혜인이야. 그 빌어먹을 여자가. 감히 이런 짓을. 그는 분노에 차 혜인의 번호를 눌렀지만 수화기에서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착신이 정지되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그의 다른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비서인 김대리였다. 박민혁은 심호흡을 하며 일단 대표의 위엄을 유지하려 애쓰며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김대리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세상이 끝나는 듯한 공포로 가득했다. 호들갑 떨지 마. 하늘이라도 무너졌어. 박민혁이 호통을 쳤다.
하늘이 진짜 무너졌어요. 대표님, 우리 최대 투자사, 그 비너스 글로벌 벤처 캐피탈에서 방금 메일이 왔는데 투자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우리 회사 계좌에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텅 비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 밑에 사람들이 쫙 깔렸어요. 전부 우리 협력업체들인데 우리 계좌 동결됐다는 소식 듣고 다 돈 받으러 쳐들어왔어요. 돈 안 주면 회사 물건 다 빼가겠다고 난리예요. 벼락 같은 악재들이 박민혁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투자 철회, 텅 빈 계좌, 빚쟁이들의 방문. 그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예전에 홍혜인이 그 투자금을 건네며 해외 벤처 캐피탈에 있는 친구가 그의 재능을 높이 샀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었다.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제3자 회사를 통해 조용히 준비한 돈이라고. 그때 그는 엄청난 기쁨에 눈이 멀어 자신의 매력과 능력이 드디어 인정받았다고만 생각했다. 심지어 사업이라곤 모르는 채 친구 인맥이나 동원하는 혜인을 비웃기까지 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정지된 신용카드, 10원만 남은 계좌,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너스 글로벌 벤처 캐피탈의 투자 철회. 애초에 대단한 친구도 엔젤 투자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홍혜인뿐이었다. 그가 함부로 부리고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마음대로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그의 모든 화려한 삶의 유일한 자금줄이었다. 그의 소위 성공 신화는 그녀가 돈으로 지어준 화려한 무대 세트에 불과했다. 그는 자수성가한 대표가 아니라 황금 새장 속에 갇혀 사육되던 애완동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새장을 거두기로 한 것이다. 대표님 듣고 계세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전화기 너머로 김대리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박민혁은 무력하게 벽에 기댔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박살났다. 그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를 세상의 중심처럼 느끼게 했던 저 고층 빌딩들이 지금은 아가리를 쩍 벌린 괴물처럼 그를 삼키려 들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공포를 느꼈다. 뼛속까지 파고들어 온몸을 차갑게 식히는 공포. 홍혜인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다. 그녀를 찾아야만 한다. 그녀에게 사과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녀만 돌아온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 그 작은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단서라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옷장에 남겨진 동대문표 싸구려 옷 몇 벌과 텅 빈 보석 한 푼이었다. 그녀는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그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잿더미와 10원짜리 절망만을 남긴 채 석 달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내게 그 석 달은 부활의 시간이었다. 나는 파리의 가족 소유 영지에서 임신 마지막 기간을 평안하게 보냈다. 최고의 의료팀이 24시간 대기했고 최정상급 영양사가 맥기니를 책임졌다. 나는 다시 머리를 길렀고 옷장 깊숙이 입고 지냈던 화려한 옷들을 꺼내 입었다. 매일 그룹의 업무를 처리했고 윤 실장님은 나의 가장 유능한 오른팔이 되어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늘 이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회피하며 도망쳤지만 이제는 홍혜인 본연의 자부심과 책임을 되찾았다. 한 달 전 내 아들 루이가 모두의 기대 속에서 태어났다. 아이는 건강했고 잘 웃었으며 나와 똑 닮은 눈을 가졌다. 작고 부드러운 아이의 몸을 안고 있으면 조각났던 내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내 삶의 모든 공백이 이 작은 생명으로 채워졌다. 내 곁에는 새로운 인연도 생겼다. 드라몽 그룹의 후계자, 샤를 드라몽. 우리는 가문 대대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잘생기고 우아했으며 무엇보다 존중을 아는 남자였다. 나를 보는 그의 눈에는 소유욕이나 계산이 아닌 순수한 감탄과 온유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 두 그룹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는 만찬에서 그는 모든 언론 앞에서 내게 청혼했다. 내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박민혁에게 그 석 달은 지옥이었다. 그의 인생은 자유낙하하듯 수직으로 나락에 떨어졌다. 회사는 파산했고 그는 막대한 빚을 떠안았다.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강남의 오피스텔은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 리스했던 포르쉐는 회수되었고 몸에 지닌 값나가는 것들은 모두 팔아치웠지만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고깃집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의 휴대폰에 찍혀 인터넷에 올라왔다. 영상 속 그의 흉악한 표정과 바닥에 쓰러진 내 무력한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폭발했고 강남 가정폭력남이라는 키워드는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일주일 내내 걸려 있었다. 당시 나를 도와주었던 중년 아주머니도 용감하게 증인으로 나섰다. 결국 그는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그는 빛나던 청년 사업가에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회의 쓰레기로 전락했다. 빚쟁이들이 무서워진 집주인에 의해 전세 아파트에서 쫓겨났고 서울 어딘가의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단칸방에 숨어 매일 컵라면과 값싼 소주로 연명했다. 나는 파리 패션위크 백스테이지에서 윤 실장님의 보고를 통해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당시 나는 퀸즈그룹의 신임 회장 자격으로 우리 그룹 산하 브랜드의 패션쇼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가씨, 서울지사에서 온 보고에 따르면 박민혁 씨는 채무 및 소송 문제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으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윤 실장님이 평온하게 보고했다. 나는 거울 속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명품 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온도도 담기지 않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출국금지. 그거 참 잘 됐네. 그 파리가 지구반 바퀴를 날아와 내 기분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패션쇼는 대성공이었다. 나는 샤를의 팔짱을 끼고 곤히 잠든 아기를 안은 채 스포트라이트 앞에 섰다. 전 세계 언론이 우리에게 카메라를 향했다. 나는 유창한 프랑스어와 영어로 퀸즈 그룹의 미래,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부속품도 아니었다. 나는 홍혜인, 퀸즈 그룹의 여왕이었다. 이 소식은 당연히 한국에도 전해졌다. 박민혁은 반지하 방이 그 작고 화면에 눈이 내리는 중고 TV로 나를 보았다. 화면에 나의 우아하고 여유로운 모습, 내 곁에 그보다 100배는 잘생기고 고귀해 보이는 프랑스 남자, 그리고 카메라가 클로즈업한 내 품 안에 옥처럼 예쁜 아기가 비쳤을 때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홍혜인, 회장.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몇 번이고 뉴스를 돌려보며 아시아 패션 산업의 절반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제국의 신비로운 상속녀라는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부산 횟집 딸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짜 재벌이었다. 그가 한때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온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속했을지도 모를 아이와 함께 밀어냈다. 거대한 후회와 불공평함이 독사처럼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그는 미친 듯이 반지하 방을 뛰쳐나가 가장 가까운 PC방으로 달려갔다. 확인해야 했다. 이 모든 게 사실인지. 퀸즈그룹의 거대한 사업 지도와 내 상세한 프로필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나를 찾아오고 싶었다. 파리에 가서 왜 자기를 속였는지 따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는 남은 돈 몇만 원을 쥐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출국 심사대에서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박민혁 씨, 이 시스템상 고객님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결된 형사소송이 있어 출국 수속을 진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가로막혔다. 자신이 만든 감옥을 떠날 자격조차 없었다. 결국 경찰이 공항에서 그를 찾아냈다. 거듭된 소환에 불응한 탓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차가운 유치장에서 그는 최신 경제 잡지를 보게 되었다. 내 얼굴이 표지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다. 제목은 앤들티, 여왕의 귀환, 홍혜인, 화려한 부활과 그녀의 비즈니스 제국 앤드 GT.
사진 속에서 나는 아들 루이를 안고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감과 광채가 있었다. 박민혁은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는 그 잡지를 붙들고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처럼 통곡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나에 대한 미안함은 한 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끝없는 후회와 제 발로 걷어찬 부귀영화에 대한 무한한 탐욕만이 가득했다. 나중에 윤 실장님은 그가 유치장에서 계속 한마디만 중얼거렸다고 전해주었다. 씨 없는 자식이 아니야. 내 아들이라고. 퀸즈그룹의 후계자란 말이야. 참으로 가련하고 우스꽝스럽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애타게 찾은 것은 나도 그가 죽이려 했던 아이도 아니었다. 그 아이가 상징하는 그가 영원히 다시는 만질 수 없는 부와 지위였을 뿐. 나는 고개를 숙여 품에 안긴 아기의 따뜻한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의 작은 루이, 너는 누구의 후계자가 아니야? 너는 그냥 엄마의 보물이야? 엄마가 세상의 모든 사랑을 주어 햇살과 존중이 가득한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줄게. 그 남자는 이제 감옥에서 자신의 폭력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될 것이다. 그의 세상은 영원히 잔액 10원이 찍혔던 그 절망의 순간에 멈춰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받아 마땅한 인과응보다.